권비영 단편소설 제목 소녀에게입니다. 오늘도 바람이 부는구나. 어제도 불던 바람이 아직 잠들지 않았다. 입춘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아직 바람이 차다. 황사까지 겹쳐서 세상은 온통 뿌였다.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이 신기루처럼 아련하다. 그곳에서 너는 바람을 맞고도 의연하게 서 있구나. 마음 따뜻한 누군가, 너의 손에 끼워준 장갑과 허전한 목을 감싼 목도리가 그나마 너를 덜 추워 보이게 하는구나. 나는 너를 찾아 한참을 헤맸다. 지리의 어두운 탓에 주소를 들고도 잘 찾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름도 없는 너를 복잡한 거리에서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네가 서 있는 거리는 몹시 분주한 곳이더구나. 풋사과 같은 여자 대학생들이 밀물처럼 흘러다니는 그 길은 먹을거리와 옷 파는 가게, 커피점, 화장품 가게로 복잡하고 소란하다. 공부하는 일에서 노연하자마자 여학생들은 마치 대학에 온 목적이 그것이기라도 한 듯이 몰려다니며 젊음을 만끽하고 있다. 내 또래쯤 되었겠지? 아니, 너보다 그 애들이 언니일지도 몰라.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 애들이 훨씬 철없어 보인다. 소란하고 밝고 철없기까지 한. 나는 너를 찾기 위해 여자대학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 여자대학 근처 어디쯤에 네가 있다는 말을 듣고 무작정 찾아간 길이었거든. 여기가 미국의 한 도시는 아닐까 싶게. 골목은 온통 영어로 된 간판들이 즐비했다. 나는 대학교 정문에서 누구에게 물어볼까 망설이다가 마침 해맑게 웃는 여학생을 발견하고는 다가갔어. 네가 어디쯤 있나 물어볼 생각이었어. 그런데 막상 그 여학생들 앞에 서니 너를 누구라 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운을 떼듯 물었지. 이 학교 다녀요? 네. 소녀는 맑고 순수해 보였어. 그건 왜 물어요? 해맑은 웃음을 짓던 여학생 옆에서 한 여학생이 막아서며 물었어. 제 친구의 의심 없는 답변에 딴죽을 걸 생각이었던 것 같았어. 눈 화장을 짙게 하고 붉은 립스틱을 바른 여학생이 나에게 재차 물었어. 그건 왜 물어요? 이 근처 지리를 잘 알겠다 싶어서. 물어보세요. 근데 그게 이 학교 다니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요? 도전적인 여학생의 태도에 마음이 상해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내가 다시 물었어. 이 근처에 나비소녀가 어디 있나요? 나비소녀요? 그게 뭔데요? 커피점이에요? 해맑은 웃음을 짓던 여학생이 여전히 해맑게 웃으며 물었어. 커피점이 아니고. 어설픈 차림의 중년 여인인 내가 잠옷 의심스럽다는 듯이 빨간 립스틱이 잘라 말했어. 우린 잘 몰라요. 요 밑에 가면 파출소 있으니까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어지러웠어.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으면 조금 친절할 수도 있으련만 서운한 마음을 누르며 그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지만 속으로는 좀 당황스러웠지. 그런데 빨간 립스틱이 제 친구를 챙겨 돌아서며 하는 말이 몹시 거슬렸어. 가자. 예. 요새 모르는 사람이 묻는다고 아무거나 대답하면 안 돼. 세상이 얼마나 무섭다고. 나는 잠시 망연자실하게 거리에 서 있었어. 그래. 세상이 얼마나 무섭다고. 알지. 나도 알지. 하지만 길을 묻는 사람에게 대답을 안 해줄 정도는 아니지 않은가. 그때 마침 바람이 불었지. 여대생들이 몸을 웅크린 채 뛰어가기 시작했어. 나는 멀어지는 그녀들을 보며 다시 인상이 부드러운 다른 여학생을 찾아 다시 물었어. 이 근처에. 나비소녀가 어디 있나요? 나비소녀요? 찻집이에요? 그녀도 나비소녀를 몰랐어. 아니요. 그럼 양품점인가요? 이 근처에 있는 동상인데 나비소녀 동상이요? 그런 거 없는데요? 여학생은 추운지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 친절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고맙기는 하지만 그 여대생은 정말 모르는 듯 했어. 나는 여대생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 내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여대생은 인파 속으로 섞여들었어. 거리는 활기차고 젊음이 넘치고 있었어. 다정하게 서로를 껴안고 가는 남녀 커플에 팔짱을 낀 채 환한 웃음을 지으며 가는 여대생들. 어쩜 여대생이 아닐지도 모르지. 여대생이 선망인 가난한 여성들도 있을 수 있고 그 거리에 직장이 있는 여성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소녀들이었어. 너 같은, 어쩜 너보다 더 어린, 혹은 더 언니일 수도 있는. 나는 몇 번이나 소녀들을 잡고 물어본 뒤에 너를 찾을 수 있었지. 차라리 들판에 서 있거나 혹은 높은 곳에 서 있었더라면 너를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야. 소란스럽고 번화한 여자 대학교로 통하는 거리에 서 있는 너는 차라리 잊힌 소녀 같았어.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마음이 몹시 아팠어. 차가운 바람을 맞고 선 너는 맨발이었다. 목에는 누군가가 걸어둔 노란 목도리가 추위를 녹여줄 듯 했지만 정작 발은 맨발. 땅을 딛고 선 내 발에는 양말조차 신겨줄 수 없었다. 어쩜 그것이 네 운명을 암시하는 것인지도 모르지. 네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 슬픔은 무엇인지, 혹 기쁜 순간은 있었는지,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다.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것은 너의 등 뒤에 설치된 날개가 너의 진짜 날개처럼 보였다는 거야. 나비여도 좋고 천사의 날개여도 좋을. 마치 금세라도 하늘로 날아오를 듯한 자세. 나는 네가 천사일 거라고 생각했다. 네가 응시한 곳 저 멀리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안다. 그 또한 아무도 관심이 없다. 너의 눈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왜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너의 눈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지만 너보다는 조금 큰 소녀가 너에 대해 이야기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너를 찾지 않았을 거야. 결연한 의지로 이야기하던 소녀가 아니었다면 그 소녀는 이 거리 끝자락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었어. 짧게 자른 머리칼은 단정하고 눈빛은 정의로웠지. 마음은 따뜻하고 인매는 결연한 키가 훌쩍 큰 여학생이었어. 이 시대의 역사를 읽어가는 소녀였지. 이름이 문선이라 했던가. 소녀란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여성을 의미하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직은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더없이 순수하고 아리따운 꽃봉오리지. 두 뺨에 물이 올라보는 것만으로도 촉촉한 기운이 옮겨질 것만 같은. 나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기억도 없다. 그런 시절이 있기나 했었는지 아득하기만 하다. 그런 시간은 잊어버린 기억 같은 시간이지. 나의 어머니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했지. 꽃다운 시절에 고운님 만나 꿈같은 인생이 시작되기를 빌었다던 어머니. 악몽 같은 시간들이 어머니를 휘몰아간 후 어머니는 거의 말문을 닫았다. 필요한 말이 아니면 벙어리는 아닐까 할 정도로. 나는 그런 어머니를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만났단다. 어머니의 눈빛에 세상에 대한 저기가 가득한 걸 보고 나는 그분이 내 어머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지. 눈빛으로 나는 어머니를 알아본 거지. 나 역시 세상에 대한 저기로 가득했었거든. 어머니와 나를 만나게 해준 건 안젤라 수녀님이었다. 우리는 성당에서 처음 만났단다. 어머니와 딸이.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거부하기 위해 콧뚜레를 거부하는 소처럼 펄펄 뛰었지. 세상에 믿을 것은 하나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다는 것이 어머니와 나의 생각이었어. 그래서 우리의 눈엔 저기가 가득했고 원망이 가득했고 불평이 가득했지. 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속은 하염없이 여린 존재라는 걸 수녀님은 알아보셨던 거지. 이제 두 분은 모녀의 인연으로 묶였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세요. 아마도 수녀님은 우리 모녀의 불화를 이해하고 그래서 더 꽁꽁 묶어두신 것인지도 모르겠어. 의무적으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 불행한 인생들에게 후원을 아끼지 않는 사회단체에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일에 우리가 엮인 거지. 우리는. 어머니와 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 일에 말려들었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 하느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세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 말을 들으며 어머니와 나는 억지로 손을 잡고 눈길은 먼 데다 두고 대화도 나누지 않았단다. 마치 모녀가 되는 것을 한사코 반대하는 몸짓으로. 그러나 마주잡은 손길이 자주 이어지다 보니 어느새 어머니와 나의 몸에 피가 돌기 시작했어. 서서히 우리는 모녀가 되어갔어. 우리는 서서히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지.
거기 고여있는 아픔과 눈물과 분노와 어둠을. 그래도 넌 다행이라 생각해라. 부모가 없었어도 내 몸은 건강하고 깨끗하지 않니? 이 에미는 처음 대화를 시도할 때 어머니는 그쯤에서 늘 말이 끊어졌어. 다른 애들은 다 학교 다니고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갈 곳도 없고 돌보아줄 사람도 없이 혼자서 살아야 했어요. 하늘을 원망하며 살았지요. 천지에 나 혼자. 살아온 세월만 생각하면 절로 눈물이 흐르는 나를 어머니의 거친 손이 다독이기 시작했지. 그래, 고생했구나. 부모님 모두 돌아가셨느냐? 두 분 다 전쟁통에 돌아가셨지요. 그 후부터 저는 밥을 벌어먹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식모살이, 청소부의 공사장 등짐까지.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 아직도 눈물이 남아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야. 그래도 다행이다. 몸 다친 곳 없이 살아서. 나는 너만 한때 생각을 하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돋아나. 아직도 그 짐승 같은 놈들이 나를 어쩜 고해성사가 그런 것일지 모르겠다. 우리는 신부님 앞에서도 토하지 못했던 일들을 서로 앞에서 고해하기 시작했어. 울기는 얼마나 많이 울었겠니? 어머니도 나도. 처음엔 혼자서 울다가 나중엔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어.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 저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아이를 낳고 싶었다. 저는 아이를 낳기 싫었어요. 서로가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왜 그런 이유가 있는지는 나중에 절로 알아졌다. 느껴졌다. 그제야 이해할 수 있는 온기가 생겨났다.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희망은 있다. 나는 다시 너의 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다. 얼마나 발이 시릴까. 나는 가만히 너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눈빛이 서늘하기는 하나 당당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가만히 다가가 너의 발을 만졌다. 움츠러들 만큼 싸늘하고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내 몸을 낮추어 너의 발을 어루만졌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기한 풍경을 바라보듯이 쳐다보다 지나갔다. 몇 명 소녀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기도 했다. 이럴 때 문선이가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묵념하고 가세요. 우리를 있게 해주신 분들의 영혼을 안아주세요. 그랬을까? 그랬다면 몇 명이나 걸음을 멈추고 문선의 말을 들었을까? 사실 나는 이곳에 오기 전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그녀를 처음 보았다. 20년간 수요일마다 집회를 해온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이는 날이었다. 이미 많은 피해자들이 운명을 달리한 터라 모임에 나오는 할머니들은 몇 되지 않았다. 저렇게 잊혀가는구나.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집회 장면을 우연히 보신 어머니가 한숨을 섞어 그 말을 했을 때도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렇게 잊혀가는구나.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말을 떠올리고 그 자리에 어머니의 친구를 만나러 갔었다. 행사가 끝나면 어머니가 전해주라 잃은 편지를 그 할머니에게 전하기 위해서였다. 편지의 내용이 궁금했지만 뜯어볼 수는 없었다. 어머니의 편지는 풀로 야무지게 붙여져 있었다. 어머니의 야무진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이었다. 수요일 정오에 일본 대사관 앞으로 가봐라. 가면 만날 수 있을 게다. 어머니가 숨을 거두며 내민 한 통의 편지를 전하기 위해 나는 그곳에 가게 된 거다. 어머니는 한 번도 그 집회에 나온 적은 없지만 친구인 그 할머니에 대해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어머니의 친구인. 여든도 훨씬 넘은 할머니가 찬바람이 부는 그늘진 자리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친구는 어머니와 다르게 당당하고 용감했다. 바람이 차가웠고 곧 비라도 내릴 듯이 하늘은 우중충했다. 우리는 그 애를 점순이라 불렀단다. 엉덩이에 큰 점이 있었거든. 이름은 일부러 안 불렀어. 그게 그 애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 성격이 괄괄하고 거침이 없어서 수틀렸다 하면 물불 안 가리고 대들어서 일본 군인 놈들도 겁을 냈었어.
그 말을 할 때 어머니는 조금 웃었다. 70년이 지나도 가시지 않는 악몽은 어머니에게도 나타났다. 어머니는 햇빛을 바라보지 않았다.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 했다. 혹여 안젤라 수녀님이 밖으로 끌어내면 햇볕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가렸다. 거기에 동굴에 갇힌 짐승처럼 집안에만 있는 것. 그때만 생각하면 두드러기가 나는 것. 말문을 닫고 우울의 늪에 빠지는 것. 그걸 의사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 했다. 어머니는 유독 심했다. 점순이의 할머니는 입을 꽉 다물고 허리를 꼿꼿하게 편 채 앉아 있었다. 수많은 말보다 더 큰 웅변인 듯한 태도였다. 날씨가 꽤 쌀쌀했는데도 움츠리지 않았다. 이를 꽉 다물고 견디고 있는 것 같았다. 빨간 스웨터가 다행히 따뜻해 보였다. 수요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았다. 거의가 학생들처럼 보이는 소녀들이라서 혹시 동원된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기를, 아니 그렇대도 그들에게 의미 없는 일이 아니기를. 그동안의 경과보고가 있고 노란 풍선을 띄우는 퍼포먼스도 있었다. 성명서도 발표했다. 시종 격앙된 목소리로 성명서 발표를 하던 대표자가 소리를 높여 부르짖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라. 촉구하라, 촉구하라. 일본 정부는 고노다마에 대한 왜곡을 중단하고 자국민에게 올바른 역사를 교육하라. 교육하라, 교육하라. 한마음이 된 목소리가 하늘로 퍼져나갔어. 건너편 일본 대사관 앞에 도열한 경찰들의 모습이 무채색의 풍경처럼 보이더구나.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 후두둑 후두둑. 내볼에도 빗방울이 닿았어. 차가웠어. 모여있던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어. 하늘은 아주 우울한 낯빛이었지. 이 추운 날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이 긴 터널의 끝에 빛이 깃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원합시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 참여자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단다. 침묵을 깬 건 여대생으로 보이는 소녀였어. 5대학 2학년 이문선입니다. 처음 보는 소녀의 단정한 얼굴이 몹시 진지해 보였어. 문선이는 앞에서 노래를 했다. 바위처럼이라는 노래였다. 바위처럼 살아가자 모진 비바람 몰아친데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람에 흔들리는 건 뿌리가 얕은 갈대일 뿐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 서 있으니. 문선이의 시원한 목소리가 퍼져나갈 때 사람들이 조금씩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 점순이 할머니도 따라 불렀어.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불안정했어. 가만히 살펴보니 두 손을 불끈 쥐고 추위를 이겨내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았어. 하지만 두 손을 불끈 쥔 이유가 추위 때문이기만 했을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 어머니 생각도 났어. 어떤 사건에 대한 태도는 다르지만 생각은 같았어. 점순이 할머니 곁에 너를 닮은 소녀상이 있더구나. 이곳에 그 소녀는 누군가 둘러준 목도리도 하고 장갑도 끼고 무릎에는 담요도 덮여 있었어. 슬픔을 안으로 삼킨 듯한 담담하고 무심한 눈빛이 오히려 보는 이를 아프게 했어. 그런 눈빛이 안쓰러워 마음 고운 이들이 그 소녀를 춥지 않게 해주려고 그리했겠지. 점순이 할머니의 눈빛도 소녀를 닮아 있었어. 같은 아픔을 겪은 이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선이의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지. 문선이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마이크를 잡았단다. 저기 있는 소녀상 말고 또 하나의 소녀상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들이 세웠습니다. 우리 학교 가는 길에 있습니다. 나는 귀가 쫑긋했지. 너희들이, 어린 너희들이. 문선이가 마이크를 진행자에게 전하고 사라졌다. 눈으로 그녀의 뒤를 부지런히 찾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단다. 나는 옆에 있는 학생에게 그녀가 다니는 학교를 물었단다. 그 자리를 뜰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지. 점순이 할머니를 만나야 하니까. 그 후로 양심선언을 하기 위해 일본에서 찾아온 남자가 근엄한 얼굴로 앞자리에 서더구나. 저는 일본 사람 이문이다.
저는 이 자리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 왔음입니다. 서툰 한국어로 그렇게 말한 남자는 그 다음부터는 일본말로 말하기 시작했단다. 그걸 젊은 여자가 통역했다. 그는 이 집회의 진정성과 역사성에 대해 깊은 공감을 한다고, 이 부끄러운 역사적 사건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있다고 고개를 조아렸단다. 그는 말하다가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했고 목소리가 젖어들기도 했단다. 그럴 수도 있지. 그의 마음이 진정일 수도 있지. 일본인은 많으니까 그 중에 일부가 전체적 의견과 다르다 해서 감동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나는 그의 행동에 깊은 감동을 느끼지는 못했어. 그는 모모코를 알까? 나는 그 남자가 양심 선언을 하는 동안 내내 점순히 할머니를 지켜봤어. 아무런 동요의 눈빛도 없이 그냥 앉아있는 할머니는 조금 지루한 듯 했어. 매주 반복되어 온 집회에 대한 타성이 슬쩍 느껴지기도 했단다. 그건 순전히 내 느낌이었지만 나는 어머니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지 못했단다. 말하지 않으셨으니까. 내가 어머니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어머니가 겪은 일의 아주 일부분일 뿐이야. 모모코라는 이름에 얽힌 슬픈 사연과 일본인을 일본놈이라 말하는 어머니의 말투에서 느끼는 증오. 어머니의 세상은 꽃다운 나이에 꺾여서 피지도 못하고 얼음꽃이 되었다. 내가 어머니에 대해 알기 시작한 건 도서관의 서고를 뒤지면서부터였다. 집회가 끝나자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어. 나는 어머니의 편지를 전하기 위해 점순이 할머니가 있는 쪽으로 다가갔어. 할머니는 기자들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 사진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는데도 무덤덤한 눈길로 고요한 할머니를 보노라니 마음에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무거웠어. 갑자기 바람이 불었다. 전단지가 휘날리자 사람들은 몸을 숙였다. 마치 날아오는 탄환을 피하는 듯한 모습들이었다. 나는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할머니 앞에 섰다. 행사 관계자들이 나를 막았다. 나는 한 손을 뻗쳐 점순히 할머니 손을 잡고 짧게 말했지. 모모코 딸이에요. 할머니의 눈썹이 꿈틀 움직였다. 천천히 걷던 할머니가 걸음을 멈추었다. 모모코? 모모코가 살아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 나는 잠시 망설였단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자. 빨리 움직입시다. 비가 올 것 같네요. 젊은 여자 하나가 다가와 할머니를 부축했지. 비를 머금은 바람이 내 얼굴을 훑고 지나갔어. 할머니는 내 손을 잡았다가 놓쳤어. 나는 얼른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었지. 돌아가셨어요. 라는 말은 참아할 수 없었단다.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할머니의 손에 쥐어드렸지. 어떤 내용인지 나도 알 수 없었다. 아마도 당신이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예감이 든 후에 미리 써둔 편지 같았어. 유언장일 수도 있었다. 삐뚤빼뚤한 어머니의 글씨가 그리움처럼 출렁거렸다. 후두둑, 후두둑. 약속이라도 한 듯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지. 모모코한테 나를 찾아오라고 전해줘. 할머니가 차에 오르기 전에 나를 향해 소리쳤단다.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단다. 모모코는 이 세상에 없으니까. 봄이 올 때 끌려가서 모모코라 했단다. 복사꽃이 필 때라 모모코라 했단다. 모모코는 어머니의 이름이 아닌 그 당시 소녀였던 어머니의 암호였던 거지. 모모코한테 나를 찾아오라 전해줘 라는 말이 이명처럼 물렁거렸다. 모모코는 죽었다. 잘 죽었다. 비로소 편안해졌다. 임종을 지킨 나는 정말 어머니가 편안하게 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얼굴이 볼그레해지고 표정이 편안해지는 걸 보면서 어머니는 이제야 살아나는구나 라고 여겼다. 어머니가 가시는 나라. 이제는 만날 수 없지만 어머니가 편안해질 수 있는 그 나라에서 마음에 품었던 사내와 꿈꾸었던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빌었다. 굵은 빗줄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비를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 우산도 없이 비를 맞았다. 우산이 없으면 비를 맞는다. 우산이 없으면 비를 맞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우문 같은 말을 읊조리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단다.
집회로 쏟아냈던 대사관 앞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연합뉴스 건물 앞 키다리 기자상을 보았다. 긴 다리로 발빠르게 뉴스를 전하는 기자상은 한박 웃고 있다. 자신의 찬 얼굴이 익살스럽기까지 하더구나. 휘날리는 머플러 색깔이 복사꽃 색깔이다. 모모코, 큼직한 발이 믿음직스럽다. 무엇이든 해낼 것만 같은, 어떤 부조리도 캐낼 것만 같은 푸른 청색 상의가 정의의 표상처럼 느껴진다. 연회색 바지는 무얼 의미하는 걸까? 마음이 무거워서 엉뚱한 생각을 한다. 회색 바지든 검정 바지든 무슨 차이가 있다고, 또 무슨 관계가 있다고.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싶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목이 몹시 마르고 칼칼했다. 비가 오고 있는데도. 그 거리를 떠나기 전 나는 비를 맞고 있는 소녀상을 한번 쓰다듬었다. 손끝에 전해지는 물기가 소녀의 눈물인 것만 같아 마음이 아릿했다. 소녀의 몸을 가린 무릎 담요도 젖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비를 멈출 수 없다. 절망의 마음에 목이 더 마르다. 달달한 한 잔의 믹스커피나 주스. 그거면 족하다. 나는 창이 큰 가까운 카페에 들어가 밖이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단다. 카페의 의자는 편안했어. 비바람처럼 스쳐 지나간 조금 전의 일들을 잊을 만큼. 믹스커피는 집에만 있고 찻집에서는 라떼를 마신다. 부드러운 커피 맛이 편안하다. 두 손을 모아 찻잔을 쥐고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고 밖을 내다보았단다. 차창으로 보이는 풍경이 눅눅하다. 이제는 우산을 쓴 사람도 있다. 아침 뉴스에 비 예보가 있었던가? 준비성 있는 사람이거나 급히 우산을 샀거나 어떤 이는 우비를 썼다. 큼직한 검은색 가방이 어울리지 않는 남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거리를 걷고 있더구나. 그는 조금 걷다가 주변을 돌아보고 또 조금 걷다가 주변을 돌아보았다. 의심과 불만이 가득한 눈빛이 흔들리다가 결심을 한 듯 걸음을 멈추었다. 이리저리 주변을 살피던 그 남자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어 부지런히 늘어놓기 시작했어. 이제를 세우고 그 위에 뭔가를 쓴 패널을 얹었다. 거리가 멀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까만 글씨와 위협적인 빨간 글씨가 어지럽게 섞여 있었다. 두 개의 이젤의 패널을 얹더니 주머니에서 마스크를 꺼내 쓴다. 마스크에는 X자가 크게 그려져 있다. 침묵 시위인 모양이다. 그 남자는 비를 다 맞으면서 서 있었다. 용이 주도하게도. 비가 올 것을 계산하여 패널 위에 비닐 코팅까지 해두었다. 빗방울이 비닐 위로 또르르 굴렀다. 내용이 궁금했다. 무엇을 위해 1인 시위를 하는 걸까? 하지만 나는 지금 차를 마시고 있는 일에 방해받고 싶지 않았어. 개인적 선택이다. 지금은 차를 마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찻집을 나갈 때까지 그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모르지만 그걸 보기 위해 우산도 없이 그쪽으로 갈 마음은 없었어. 저 사람 지난주에도 왔는데 또 왔네? 우산을 접으며 들어서는 중년 남자들의 말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려오더구나.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그쪽을 보았지. 그러게. 저런다고 누가 알아주나. 수요 집회에 대한 맞불 작전일 수도 있고. 가랑비에 옷 젖는다잖아. 수요 집회도 그렇잖아. 처음에 할 때는 누가 눈길이나 주었나. 그게 벌써 20년이야. 내가 입사하던 해니깐. 벌써 그리 됐나? 그동안 구체적 사과를 받아낸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다들 수요 집회를 알잖아. 그리고 이 거리가 평화의 거리라는 이름을 얻었고 하긴 저 사람도 그런 목적이겠지? 일본 사람이겠지? 그런데 시위 내용이 뭐야? 1997년 아시아 여성연금으로 일본은 위안부 과거사에 진심을 담아 사죄와 배상을 했다. 위안부 소녀상은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광복 70년이 지난 지금 과거의 아픔도 묻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뭐 그런. 참. 그 사람들 입장이지 뭐. 지난 일을 왜 자꾸 들추냐 뭐. 그런. 그러는 그 남자의 말버릇 같았다.
그 말이 참 무심하게 들렸다. 그들은 담담했다. 분노하거나 동조하거나 비판하지 않았다. 냉정한 편이었다. 어쩜 중립적 입장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화가 났다. 왜 중립이지? 왜 중립이 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며 찻잔을 들어 단숨에 마셨다. 적당히 식은 커피는 단맛만 혀에 남았다. 자괴감이 몰려왔다. 나는 어머니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정의로운 소녀 문선이가 생각났다. 저희는 그 소녀들을 위해 돈을 모아서 나비 소녀를 세웠어요. 그 소녀들의 아픔과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죠. 나비 소녀를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해 우리는 커피를 팔았고, 그림을 그려서 팔았고, 알바를 했죠. 우리의 언니, 어머니, 할머니였던 소녀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다들 아는 건 아니에요. 무심한 친구도 있고 비판적 의견을 내놓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랑또랑한 문선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너의 발을 감싸 안고 있던 내 두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날 문선이의 말을 듣고 나는 너를 찾아 여기로 온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네 발이 따뜻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의 세월이 얼마나 추웠느냐? 그 추위가 잠시 내 체온으로 어찌 녹아들 수 있겠느냐? 지금도 너는 여전히 바람을 맞고 있다. 봄이 오는 날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너는 웃음을 찾을 수 있을까? 바람뿐이겠느냐? 비도 오고 폭풍도 온다. 찌는 듯한 더위 앞에서도 몸 가릴 곳이 없다. 그러나 너를 그 자리에 세운 어여쁘고 기특한 소녀들은 너의 새로운 친구다. 그 친구들의 열정이 너를 조금 따숩게 할까? 사람에 대한 실망이 너무 많아서 어쩜 너는 바위처럼 딱딱하게 굳었을지도 모른다. 사랑도, 신뢰도, 믿음도 없어진 너는 사막에서 있는 가시 돋친 선인장일지도. 믿었던 사람들은 또 너희를 얼마나 난도질했느냐. 그것은 다 이 시대의 잘못이다.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늘에서 자라는 허약한 풀꽃처럼 햇빛을 보지 못했던 너희들. 미안하구나. 사막의 땅 및 저 깊은 곳에서 스스로 물을 길어 올려 살아내야 했던 너는 진정한 승리자다. 나는 문선이를 보면서 위안을 느낀다. 아직 너를 기억하는 소녀들이 있다는 사실에. 나는 차가워진 손을 슬그머니 너의 발에서 떼어내고 두 손을 비벼 추위를 이겨낸다. 그리고 네가 딛고 있는 발판에 눈을 돌린다. 대학생이 세우는 평화비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새 세대로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역사를 기억하고 함께 행동하기 위해 이 비를 세운다. 그 위에 네가 우뚝 서 있다. 항거하듯 배를 쑥 내밀고 운명아 덤빌 테면 덤벼봐라 하는 듯한 몸짓으로 세상의 승자는 잊히지 않는 자이다. 그러나 어둠을 걷어낼 수 없다면 승자의 얼굴을 볼 수 없다. 나는 다시 너의 맨발에 내 손을 갖다 댄다. 아담한 너의 5발가락이 참 예쁘다. 그 예쁜 발가락으로 걸어온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못이 박히고 찢어지고 피가 나고 그래서 무감각해진 발가락. 서늘한 감촉이 내 손으로 전해진다. 매일 찾아와 너의 발을 만지면 언젠가 내 발이 따뜻해질까. 눈물이 난다. 추워서가 결코 아니다. 작품 해설입니다. 권비영 작가의 소설 소녀에게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도심의 거리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역사의 가장 아픈 손가락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과 그들을 기억하려는 남은 자들의 노력을 담담하면서도 호소력 짙은 문체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소설의 화자인 나는 입춘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부는 어느 날 여자대학교 근처의 번화가에서 나비 소녀라 불리는 동상을 찾아 헤매는데 그 과정에서 마주치는 풍경은 묘한 이질감을 자아냅니다. 화려한 화장품 가게와 커피 전문점, 그리고 젊음을 만끽하는 대학생들로 가득 찬 거리는 활기가 넘치지만 그 속에서 역사의 아픔을 상징하는 소녀상은 마치 잊힌 존재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서 있다는 설정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화자가 길을 묻는 과정에서 만난 여대생들은 나비소녀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거나 귀찮아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과거의 비극이
현재 일상 속에서 어떻게 희석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어렵게 찾아낸 소녀상은 맨발로 차가운 땅을 딛고 서 있는데, 이는 평생토록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타국에서 고통받아야 했던 피해자들의 기구한 운명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화자는 그 소녀상을 보며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전쟁통에 끌려가 모모코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끔찍한 고초를 겪은 위안부 피해자였습니다. 작품은 화자와 어머니의 관계를 통해 피해자 개인이 겪은 트라우마가 어떻게 대를 이어 가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섬세하게 포착합니다. 화자의 어머니는 과거의 기억 때문에 세상에 대한 적의를 품고 스스로 말문을 닫아버린 인물로 묘사되는데, 그녀는 햇빛조차 거부하며 어두운 동굴 같은 방에 갇혀 지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습니다. 안젤라 수녀님의 주선으로 만난 모녀는 처음에는 서로를 거부하며 겉돌지만 점차 서로의 상처를 마주하고 고백하며 눈물로 화해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숨을 거두기 전 남긴 편지를 전하기 위해 화자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 집회를 찾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머니의 친구이자 또 다른 생존자인 점순 할머니를 만납니다. 점순 할머니는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로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들이 단순히 슬픔에 잠긴 희생자가 아니라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투사임을 보여줍니다. 집회 현장에서 화자는 문선이라는 이름의 여대생을 목격하게 되는데, 문선은 기성세대가 잊어가고 있는 역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려는 새로운 세대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문선이 부르는 바위처럼이라는 노래는 집회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추위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연대의 힘을 보여줍니다. 이 소설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억의 전승이라는 주제의식인데, 화자는 어머니의 고통을 뒤늦게 이해하고 어머니가 남긴 숙제를 수행하며 역사의 증인이 되어갑니다. 점순 할머니가 모모코라는 이름을 듣고 보인 반응은 그들이 공유했던 지옥 같은 시간과 그럼에도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던 전우애를 짐작하게 합니다. 복사꽃이 필 때 끌려가서 모모코라 불렸다는 어머니의 사연은 그 이름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송두리째 빼앗긴 소녀들의 슬픈 암호였음을 드러냅니다. 집회가 끝나고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화자는 근처 카페로 피신하여 창밖을 바라보는데, 그곳에서 소녀상을 부정하는 일인 시위자를 목격하게 됩니다. 비를 맞으며 왜곡된 주장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남자와 그를 보며 무심하게 반응하는 중년 남성들의 모습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무관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화자는 따뜻한 차를 마시는 자신의 안락함에 자괴감을 느끼며 차가운 비를 맞고 서 있는 소녀상에게 미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세운 평화비에 적힌 문구, 즉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역사를 기억하고 함께 행동하겠다는 다짐을 보며 화자는 다시금 희망을 발견합니다. 소설은 결국 잊지 않는 자가 승리자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비록 지금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기억하고 행동하는 이들이 있는 한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임을 역설합니다. 화자가 차가운 소녀상의 발을 어루만지며 체온을 나누려는 마지막 장면은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우리가 어떻게 보듬어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명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